여러분, 고려시대 사람 이름 몇 명이나 아세요? 옛날 사람 이름을 많이 알죠. 우리 국민들의 역사에 대한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긴 역사 속에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데요. 대부분은 근대 이후 또 조선시대 그리고 오히려 삼국시대 인물을 알고 고려시대 사람 이름은 많이 알고 있지 않으실 겁니다. 고려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오늘은 역시 고려시대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관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관리의 인생을 통해서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 단면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요. 바로 지난번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염경의 남편. 기억하세요? 최루백. 최루백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고려사에 열전이 있어요. 고려사 열전이 뭐냐고? 이것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고려사는 조선 초에 만들어진 고려시대 역사책입니다. 언젠가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를 갖기로 하고요. 이 고려사의 체제, 뭐냐면 책의 형식이 기전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역사를 서술할 때 세 가지 기본적인 형식이 있다. 첫째, 기전체. 두 번째, 편년체. 세 번째, 기사분말체. 어떻게 기억이 되살아나세요? 자, 기전체라고 하는 것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처음 시도된 그리고 그 이후 무려 2000년 가까이 계속된 그런 아주 전통적인 역사 서술 방식입니다. 기전체는 기와 전으로 이루어진 서체, 역사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기는 본기를 뜻합니다. 본기는 황제의 기록이에요. 황제가 한 일들을 다 기록하는 건데 사실은 나란 일이 전부 이 본기에 실리게 됩니다. 온갖 일들이 전부 황제가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열전에는 왕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전기가 있는데 왕비, 종실, 공주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 이런 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려사를 편찬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좋은 관리야 해가지고 어질 양자 관리 리자 써서 양리라고 하는 항목을 따로 두기도 하고 충의, 효우, 연려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방기라는 항목으로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환관들 따로 독립시키고 홍리라고 해서 가렴주구를 일삼은 걸로 유명한 가혹한 관리들을 따로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폐행, 간신, 반역 이런 나쁜 사람들의 전기를 따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에 효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효도하고 우애하고 이러기로 유명한 사람들 16명을 따로 뽑아서 고려사의 효우 열전을 만들었는데 그 16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최루백입니다. 자, 무슨 얘기죠? 최루백은 고려의 소문난 효자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염경의 남편이고 염경의 묘지명을 지은 사람이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염경에 이어서 오늘은 그 남편 최루백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려사 열전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최루백은 수원의 향리 최상저의 아들이다. 최상저가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에게 해를 당했는데 최루백은 당시 15살로 이 호랑이를 잡으려고 했다. 어머니가 만류하자 어머니는 당연히 만류하겠죠. 남편을 잃었는데 아들까지 잃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최루백에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최루백이 말하기를 아버지의 원수를 어찌 갚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15살 중학교 2학년짜리의 얘기예요. 참 대견스럽죠? 그리고는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도끼를 메고 호랑이를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이 말이 좀 그러네요. 최상저를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배가 불러서 누워 있었다. 이 누워있는 호랑이 앞으로 최루백이 나아가서 꾸짖으며 말하기를 15살짜리 소년의 이 꾸짖는 목소리 흉내 못 내겠는데요. 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를 잡아먹었으니 나도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이게 얼마나 단순 명쾌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 말을 듣고는 꼬리를 흔들며 엎드리자 웃기고 있네 아마 그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도끼로 내려쳐 죽인 다음 배를 갈라 호랑이 고기를 항아리에 채워서 개울가에 묻었다. 또 아버지의 뼈와 살을 골라내서 그릇에 담아 홍법산 서쪽에 장사 지낸 후 여막을 짓고 무덤을 지켰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15세 소년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호랑이를 죽이고 아버지의 뼈와 살을 골라내서 따로 장사를 지내고 호랑이 고기는 항아리에 담아서 개울가에 묻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막을 짓고 무덤을 지키는 이거는 고려시대에는 그렇게 많이 하던 게 아닙니다. 우리 흔히 3년상 한다고 그러고 3년 동안 여묘 또는 심요살이 한다고 하는데 최루백이 살았던 시절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걸 한 겁니다. 어때요? 효자가 될 만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최루백이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돌아가신 아버지 최상저가 나타나 이런 시를 들려줍니다. 가시덤불 헤치고 효자여막 당도하니 넘치는 정에 뜨거운 눈물 한없이 흐르네. 날마다 흙져다가 무덤 위에 덮으니 알아주리 밝은 달 맑은 바람뿐이로다. 살아서는 봉양하고 죽은 뒤엔 지켜주니 누가 효도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고 했던가. 이 아버지의 심정 이해되세요? 자, 자기를 극진히 모셔주는 이 아들에 대한 고마움을 이런 시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읽고는 바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꿈속에서나마 다시 보는 겁니다. 아마 최루백은 아버지의 이 모습을 아마 울면서 봤을 거예요. 꿈속에서. 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상기가 끝나자 묻어두었던 호랑이 고기를 가져다가 다 먹었다. 원수를 제대로 갚은 거죠. 자, 그리고는 과거에 급제한 후 의종대에 거듭 승진하여 기거사인 국자사업 한림학사를 역임하였다. 이것이 최루백 열전의 전부입니다.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 효도에 관한 하나의 일화, 이것만 기록을 해놓고 이것 때문에 효우열전에 최루백을 올려놓은 거죠. 아주 짧은 기록입니다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기록을 보면 할 이야기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앞에 나오죠. 최루백은 수원의 향리 최상저의 아들이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최루백 수원 사람이고 아버지는 향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법한데, 자,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얼마나 많은 역사적 사실을 밝힐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원의 향리 최상저의 아들이다. 이거는 최루백과 최상저 이 두 부자의 본관이 수원이라는 뜻입니다. 본관이 수원이다. 수원 최씨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원 최씨의 시조가 최상저로 돼 있죠. 이 기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앞에 최상저의 아버지는 그러면 성씨가 뭐였을까요? 당연히 최씨겠죠. 이 집안이 언제부터 최씨였을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본관이 최씨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느냐면 고려 초에 수원에 살고 있던 호족이 고려 왕실로부터 최씨성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본관, 최씨 이런 것을 지방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고려 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기 이전에는 지방 사람들은 성씨를 쓰지 않았다? 맞습니다. 성씨를 쓰기 시작한 것이 고려 초부터예요. 그래서 본관이라는 것도 고려 초에 생기는 건데요. 본관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른들이
젊은이를 처음 봤을 때 이런 질문을 지금은 안 하나요?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했습니다. 본관이 어딘가? 본관이 어디신가? 그러면 꼭 어디 무슨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어디 무슨 씨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못 배운 집안이에요. 그래서 전주 이갑니다. 아마 최루백한테 본관이 어딘가 그러면 수원 최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좀 배웠군.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어디는 지명이 나옵니다. 전주, 수원 이렇게 나오고 무슨 시 여기에는 대개 한 글자 또는 두 글자도 있어요. 뭐 남궁 이런 성씨도 있잖아요. 한국에는 대개 한 글자 두 글자 성씨니까 그 성씨가 나오게 돼요. 지역과 성씨를 묶은 것이 본관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수원, 최씨 이렇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 4,000개 정도의 본관이 있습니다. 자, 이 본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 이야기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 4,000개 정도의 본관이 있습니다. 자, 이 본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 이야기죠. 답을 미리 말씀드렸죠. 고려 초부터입니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그것이 서기 936년이에요.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이 그 후삼국 전쟁 기간 동안에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호족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그런 생각 해야죠. 통일했으니 이제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방의 유력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지방 유력자들 중에는 왕건에게 협조한 사람도 있고 끝까지 저항한 사람도 있습니다. 협조한 사람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협조한 사람이 있고 건성으로 협조한 사람이 있어요. 자, 논공 행상을 확실하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역분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지급합니다. 이 역분전이라는 토지를 지급하는데 이건 누구한테 지급하느냐면 후삼국 통일전쟁을 할 때 왕건을 도왔던 사람들한테 그 공에 따라서 토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사를 보면은 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위를 따지지 않고 순전히 뭘 받느냐면 성행의 선악, 성품과 행동의 선악, 잘잘못. 너는 착한 사람이니까, 너는 덜 착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공로의 대소.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느냐, 이거를 측정해서 왕건이 생각하기에 나에게 협조한 사람, 나에게 충성한 사람, 충성 많이 한 사람에게는 딱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주고, 그렇죠? 공로가 큰 사람 많이 주고 공로가 적은 사람 적게 주고, 순전히 왕건이 엿장수 마음대로 평가해서 토지를 나눠준 거예요. 요거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요게 941년에 한 일이거든요. 이것과 한 두 가지 중요한 일은 교과서에 안 실려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몰라요. 자, 그 두 가지 일이 뭐냐면 전국 9년에 이름을 고친 겁니다. 통일신라부터 내려오던 이름 가운데 일부를 이때 고쳐요. 격을 달리하는 겁니다. 자, 주, 부, 군, 현, 부곡 이런 등급이 있어요. 이 등급을 자기에게 많이 협조한 호족이 사는 곳은 높은 등급을 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낮은 등급을 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끝까지 저항한 지역은 부곡이라고 하는 군현보다 낮은 등급의 이름을 줘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 전부를 부국민을 만들어 버리는 건데요. 수원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자, 수원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수원은 지금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이 수원은 통일신라 때까지 수성군이었어요. 이 수성군이었는데 태조가 남쪽을 정벌할 때, 그러니까 개성에서 내려온 태조 왕건이 남쪽을 정벌한다는 것은 견훤과 싸울 때예요. 견훤이 그 남쪽에 있었잖아요. 수원 이고을 사람 김칠, 최승규 등 200명이 귀순해서 힘을 다했으므로 왕건에게 귀순해서 자기 힘을 다해서 왕건을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그 공을 감안해서 수주로 승격시켰다. 이래서
수원의 옛 이름 수주가 나옵니다. 수주는 주부 군현 가운데 가장 윗등급이 되잖아요. 군에서 주로 승격을 시키고 이름은 수성군의 물 숫자를 그냥 써서 수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전국의 지역들을 이것도 왕건의 엿장수 마음대로 등급을 다 정해요. 이걸 정해놓으면 저기는 왕건한테 얼마나 충성을 했나, 저기는 앞날이 좀 불안한 지역인 걸, 이게 다 결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지역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었던 호족들에게는 성씨를 내려줍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성이 없었어요. 지방 사람들은 성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태조가 그 지역 호족에게 성을 줘요. 유명한 안동권 씨 한번 볼까요? 안동권 씨에 대해서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권 씨는 김행으로부터 시작하는 신라의 대성이다. 김행이 안동을 지켰는데, 그 당시 이름은 복주예요. 복주를 지켰는데 태조가 신라를 치려고 복주에 왔을 때 김행이 1000명이 그에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읍을 들어 항복하였다. 왕건이 신라를 치려고 간 적은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라를 공격한 견훤을 공격하기 위해서 왕건이 내려온 이런 전투가 한번 있었는데, 여기에서 복주의 호족들이 견훤이 아니라 왕건을 돕습니다. 그래서 왕건이 대승리를 거두고 복주의 호족들에게 그 공로에 대한 보상을 한 건데, 그게 뭐냐면 김행에게 권씨라는 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김행으로 불리던 이 사람이 이 성을 받은 다음에 권행이 되고, 그 지역이 안동이었으니까 안동 권씨라고 하는 본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역 이름과 성씨가 결합하는 이 두 가지가 941년에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본관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죠. 자, 본관 언제 생겼다? 고려 초, 구체적으로는 941년. 누구에 의해서? 태조 왕건에 의해서. 누구에게? 지방 호족들에게. 그 지방의 이름을 정하고 성씨를 나누어 주고, 자, 이러면서 본관이 생겼다. 중요한 사실이죠. 수원의 향리, 여기에서 이런 사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관제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첫째는 고려의 중앙정부가, 고려 왕실이 지방 호족의 지위를 인정해 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원의 최씨라고 하는 걸 줬으면 앞으로 대대로 수원의 최씨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고려 왕실이 뭔가를 보장해 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수원 최씨들은 뭘 주고 그런 안전을 보장받았을까요? 내가 고려 왕실을 왕으로 인정한다. 왜냐하면 왕건이 나중에는 왕이 되지만 그 직전까지는 개성의 호족이었잖아요. 수원의 호족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개성의 호족이고 나는 수원의 호족이니 우리는 똑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씨를 받는 순간 나는 이제부터는 저 왕실에 대해서 같은 호족이라고 맘먹지 않을 거야. 뭐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충성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서로 상호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래서 지방의 호족들이 고려 왕실을 인정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고려 왕실은 지방 호족들의 지방에서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굉장히 사이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이걸 거부한 사람들은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장래가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고려 왕실은 이렇게 하면, 이 거래를 하면서 또 하나 얻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호족들을 통해서 그 아래의 일반 민들을 통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족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두고 고려 왕실이 고려의 일반 민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런 구조, 통치 구조를 하나 마련하는 거죠. 지방으로 내려가면 수원에 가잖아요. 성씨를 다 갖는 게 아니에요. 호족들만 갖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호족만 갖고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성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본관만 있고, 나는 본관이 수원이야. 성이 뭔데? 나 성 없는데? 이러면 고려의 피지배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이 있는 유성계층과 성이 없는 무성계층이 고려에서는 사실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되는 거죠. 이런 마법을 본관제라고 한 것이 부리게 돼요. 고려시대에 성씨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다 성 없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 모두가 성을 갖게 되는 이 상태는 고려 초부터 지금까지 한 1000년 동안 역사가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성이 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도 성 좀 가질래, 나도 성을 쓰게 해줘,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또 타협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루어낸 결과물이에요. 갑자기 여러분의 그 성이 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역사는 이렇게 별것 아닌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마술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최상저의 아버지가 향리였습니다. 향리란 무엇일까? 자,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최루백은 향리의 아들이거든요. 아마 별일이 없었다면 최루백도 어른이 되어서 향리가 됐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향리는 세습되는 지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최상저의 아버지는 맞습니다. 향리였을 거예요. 언제부터 향리였을까요? 역시 고려 초부터. 고려 초에 최라고 하는 성을 가지면서 수원 최씨가 된 호족들 있죠. 이 호족들이 점점 향리로 변신을 합니다. 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 집권화 정책. 고려 왕실이 집중적으로 노력한 것이 지방의 호족들을 중앙의 관리로 끌어올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호족들이 지방에서의 세력 기반을 포기하고 중앙의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고려 왕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일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광종의 호족 숙청, 왕권 강화, 성종의 지방관 파견,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방의 호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기득권이죠. 이걸 내놓고 서울로 올라가는 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떨지, 이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지방에 남습니다. 올라간 사람들은 중앙의 관리가 되고 남은 사람들은 지방의 향리가 되는 거예요. 중앙의 관리가 된 사람들은 가능하면 대대로 지방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중앙에서 관리의 신분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손자 계속 관리를 만들어가면서 중앙의 관리 가문으로 남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의 귀족 가문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거고, 지방에 그대로 남았던 사람들은 지방에서 향리의 지위를 계속 계승해 나가면서 그 지방에서의 지배 세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나간 겁니다. 중앙의 관리와 지방의 향리로 분화된다, 이거예요. 자, 그럴 때 수원 최씨가 고려 초에 관리가 된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아마 수원 최씨들은 중앙으로 올라가지 않고 수원에 계속 향리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향리 그러면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게 조선의 이방 이런 거잖아요. 이게 조선의 향리잖아요. 그런데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는 수준이 달라요. 체급이 다릅니다. 조선의 향리는 중인 신분이죠. 그리고 참 그 별 볼 일 없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고, 변학도에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이고, 이렇지만 고려의 향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앙으로 올라간 관리와 지방에 남은 향리가 뿌리가 같고 그 뿌리가 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화가 됐다 하더라도 그 사회적인 신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려는 지방관이 적게 파견돼요. 지방관이 적게 파견되다 보니까 지방에서의 행정 업무를 거의 다 누가 보게 되느냐면 향리들이 보게 됩니다. 지방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 이거는 정말
실권이죠. 실세입니다. 이런 거를 향리가 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권한도 굉장히 강합니다. 수원의 향리 최상저, 역시 수원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죠. 이걸로 만족해서 살 수도 있고, 아들에게 너 내 뒤를 이어서 그냥 향리가 돼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 힘쓰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루백은 그런 삶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루백은 아버지의 향리직을 세습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서울의 관리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최루백 열전 보면 뒤에 과거에 급제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고려시대에는 향리가 과거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최루백은 과거에 급제합니다. 1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아래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누가 돈을 대주지 않으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난하게 살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공부입니다. 이거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공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막 부자로 살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해도 다 담쌓고 공부만 한 그게 공부예요. 뭐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최루백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최루백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아마 외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외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를 했을까 의문인데, 어쨌거나 최루백은 과거에 급제합니다. 과거에 급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지금의 사법시험이요? 이거 고려 조선시대의 과거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껌값입니다. 자, 과거제도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고려의 과거제도는 다 아시죠? 고려 광종이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처음 실시를 했다. 관리를 선발하는데 시험을 본다? 이거는 정말 대단히 획기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왜 이상하냐고요? 옛날로 올라갈수록 내가 잘 아는 애한테 관직 줘서 관리시키면 되잖아. 이게 훨씬 생각이 쉬운 거예요. 내가 걔를 알기 때문에, 걔 아버지를 알고 걔 할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걔는 신원이 보장이 돼. 이러면서 관리를 시켜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를 않아요. 놀랍게도 능력 있는 사람이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보고 관리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원칙이 잡혔던 겁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참 이해하기는커녕 이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해요? 호족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실시했다. 이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 짧은 시간 속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그렇게 짧게 보면 안 돼요. 그 과거가 그 이후 1000년 동안 어떤 기능을 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고요. 과거제를 실시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신라의 골품제가 살아있었잖아요. 골품제가 살아있을 때는 능력을 보고 관리를 선발하지 않아요. 집안을 보고 관리를 선발합니다. 진골집에서 태어나면 얘는 무조건 관직에 올라서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돼요. 육두품 집안에서 태어나도 얘도 관직에 오르는 거는 당연히 보장되고 16관등 중에 6등 관등, 아찬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오두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골품제를 없앴잖아요. 골품제를 없애니까 신분에 따라서 관리에 임명되고 승진하는 이게 전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죠. 자, 그런 필요 때문에 과거제를 도입하게 된 거죠. 이건 뭐냐면 사회가 변하는 것에 대응해서 새로운 관리 선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자, 수원에서 태어납니다. 거기서 자라요. 시험을 볼 때쯤 되면은 수원에서 치르는 시험을 응시해야 됩니다. 이걸 향시라고 해요. 이 향시의 선발 인원이 1명, 2명, 3명, 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인구 비례로 정해져요. 남자 16세부터 60세까지 연령의 인구수. 자, 이 수를 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이 군대도 가고 나가서 노동도 하고 하는, 우리 저 남자분들 군대 가는 신체검사 받을 때 장정이라고 이렇게 호칭이 됐었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장정이야? 너 힘 좀 쓰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젊을 장자에다가 정은 국가의 의무를 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간단한 고물의 정자에 참 그 긴 뜻이 있습니다만, 이 정의 수가 그 9년에 1000명 이상이면 3명이에요. 500명부터 1000명 미만까지는 2명 뽑을 수 있고, 500명이 안 되는 작은 구녀는 1명 뽑을 수 있습니다. 수원이 몇 명쯤 됐을지 모르겠네요. 수주니까 인원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한 500에서 999명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원에서 2명 뽑는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해마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3년에 한 번 있는 시험에서 2명 뽑는 시험에 합격을 한 거니까 이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로 바로 서울로 올라가냐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쉽게요. 개수관이 있는 곳에 가서 시험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수원의 그 2명은 양주에 가서 또 한 번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수원에서만 아니라 주변의 군현에서 향시에 선발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시험을 치러서 여기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시험 2번 붙어야 되죠. 자, 여기에 합격하면 비로소 서울로 올라가요. 서울로 올라가서 바로 과거를 보냐고요? 아니에요. 1차 시험이 있습니다. 국자감시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서 이걸 또 봐야 됩니다. 이거 합격하면 서울에 남고 떨어지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재밌어요. 국자감시를 치러서 어떤 지역의 사람이 답안지가 형편없잖아요. 그러면 개수관에 있든 이 사람을 뽑은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시험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아는 사람이라고 올려보내고 그랬다가는 걔가 엉터리 답안지 쓰면은 당장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시험입니다. 자, 국자감시를 붙었어요. 그럼 바로 또 관리가 되느냐? 아니에요. 이제부터 과거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가 과거예요. 지금까지는 과거를 보기 위한 관문을 통과하는 거고, 과거를 보는데 과거는 초장, 중장, 종장 3번으로 이루어집니다. 초장 봐서 붙으면 남고 떨어지면 집에 가고, 중장 봐서 붙으면 남고 떨어지면 집에 가고, 종장 봐서 붙은 사람을 급제라고 하는 거고, 요게 3년에 33명이에요. 전국에서 이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33명이 남는 게 고려의 과거입니다. 지금의 얼마 전까지 있었던 사법시험이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그거 해마다 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33명 선발했어요. 최루백이 33명에 끼었습니다. 자, 과거에 급제했다고 바로 이제 관직에 임명하나요? 또 아닙니다. 조선의 과거는 임용고시예요. 그래서 조선은 과거에 합격하면 바로 관직 임명이 되는데, 고려의 과거는 자격고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시험이에요. 자, 자격이 있으니까, 자격만 있는 거니까 더 기다려야 돼요. 과거에 급제했다는 홍패인데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옷 다려놓고 전화기 앞에 앉아서 전화가 울릴 때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올라와 그러면은 이제 옷 갈아입고 막 이제 총총총 올라가게 될 텐데, 33명 중에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18명이 넘으면 많이 받은 거예요. 반 받으면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이 전화를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죠? 이 사람들에게 동정직이라고 하는 관직이 주어집니다. 동정직은 정과 같은 관직이란 뜻이니까 사실은 정과 다른 거죠. 정과 같으면 아무것도 안 주지 왜 동정직을 주겠어요. 동정직이라고 하는 걸 갖고 집에서 전화를 기다리는데,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은 뭐냐면 동정직을 가진 사람에게도 일정한 급료가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 급료를 받으면서 내가 국 잊히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이런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동정직을 가진 상태에서 횟수가 지나가면서 승진이 됩니다. 고려시대에는 종 9품부터 정 1품까지 18등급이 있어요. 지금은 9급 공무원부터 이제 9등급이 있는데, 과거에 합격하면 종 9품 동정직을 받아요. 여기에서부터 정 9품 동정직, 종 8품 동정직, 정 8품 동정직, 이렇게 동정직 상태에서 집에서 전호 앞에서 그냥 거저 승진을 해요. 그러다가 정 8품 동정직에 올랐을 때 전화를 받으면 이 사람은 정 8품 관직부터 관리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뭔가 희망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로 살게 되는데 최루백도 그 과정을 거쳐서 관직에 임명이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전화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가 이렇게 어려운데 관리가 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음서라는 게 있는데요. 고려에는 5품 이상 관리의 아들, 손자, 조카에게 거저 동정직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남들은 그 고생을 해서 얻는 종 9품 동정직을 단지 집안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받는 겁니다. 범위도 넓어요. 아들도 되고 내 친할아버지한테서도 받을 수 있고 외할아버지한테서 받을 수 있고 삼촌, 외삼촌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가족 족보에서 어디든지 하나 걸리면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음서제도예요. 이 음서는 한 번에 한 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그래요, 인심 써서 종 1품 재상이라고 하죠. 종 1품 재상이면은 아들한테 무려 정 8품 동정직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종 1품 재상이 될 정도면은 아들이 이미 자기 힘으로 이미 관직에 올라 있지, 그때까지 관직에 못 오른 아주 덜 떨어진 이런 아들은 잘 없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그럼 손자한테 줄래? 한 번 썼어요. 그런데 이 카드가 여러 차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5품에서 1품까지 승진하는 동안 여러 번 이 음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아들, 이번에는 작은아들, 이번에는 셋째 아들, 이번에는 큰손자, 이번에는 외손자, 뭐 그 다음에는 내 조카, 막 이래가면서 여러 사람에게 그 음서의 기회를 줄 수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5품 이상 관리 한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 번 이 기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때요? 너의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재벌 2세, 이거 말고 재상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럴 만하죠. 자, 공정하지 않죠? 이 공정하지 않은 게 신분제 사회의 본질입니다. 고려는 신분제 사회고 지금하고 다른 사회예요. 아, 그때는 그랬나 보다 하고 외우고 넘어갈 일이지, 나빠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때의 기준이 있는 거죠. 자, 이래서 관리 집안에 있는, 특히 5품 이상이 된 관리 집안의 젊은이들은 웬만하면 다 동정직을 얻어요. 최루백처럼 죽어라고 시험 봐가지고 얻은 그 동정직을 그냥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동정직을 얻었을 때 나이가 더 적겠어요? 당연히 음서를 받은 사람들이 나이가 적죠. 과거를 통해서 급제하려면 대개 나이가 30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음서를 통해서 이 동정직을 받는 사람은 10대에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선이 정해져요. 누구는 15살부터 시작을 하는데 누구는 30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누가 과거를 보기로 하고 작정하고 공부를 했을 때 누가 합격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교육의 조건이 좋은 개성의 8학군에 사는 얘들이 과거에 합격할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과거 합격의 가능성도 높고, 그게 아니면 음서로 동정직을 받게 되고, 그래서 개경의 이 고위 관리 집안에서는 음서만 가지고 관리가 되는 것을 좀 명예롭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야, 너는 얼마나 애가 덜 떨어졌으면 과거를 못 붙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풍조가 생기느냐면 음서를 통해서 동정직을 얻은 다음에 공부를 더해서 과거를 또 붙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거급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평생 명예로운 관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고려에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만 오를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있어요. 이 자리를 맑을 청자, 중요할 요자 써서 청요직이라고 하는데, 집안이 좋아도 과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이 청요직에 오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교육의 혜택, 이걸 이용해서 과거에 꼭 합격하려고 했겠죠. 자, 그러면 출발선도 차이가 나고 각종 환경도 차이가 나고 나이가 30살 가까이 처음 시작한 이 사람과 15살쯤부터 시작한 이 사람과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 더 클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5품 이상 관직에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이쪽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다시 음서를 후손에게 대물림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가 자연스럽게 관직의 대물림이 되는 사회, 이게 된 겁니다. 이걸 귀족제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하더라도 가문의 배경을 통한 관직의 세습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였다. 어떻게 고려시대 공부를 제대로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의 최루백은 당연히 음서 안 돼요. 자기 힘으로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했고 능력이 있었는지 행운이 있었는지 아니면 과거 성적이 좋았는지 어쨌거나 수원으로 내려와 있다가 전화를 받고 서울로 올라가서 관직 임명이 된 사례입니다. 이래서 관직 생활이 시작돼요. 최루백은 효성지극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 이력이 그걸 보여줘요. 자, 결혼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을 누군가가 눈여겨봤을 거예요. 지난번 염경의 묘지명 이야기할 때 염경애가 25살에 최루백에게 시집왔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염경의 집안은 최루백에 비해서는 훨씬 먼저 관리가 된 그런 집안입니다. 염경애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염경애의 아버지는 염덕방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검교 우복이야 태부소경 이런 관직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염덕방의 아들들, 그러니까 염경애의 형제들이죠. 염순노, 염행약, 염충약, 염신약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염충약과 염신약 둘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고 특히 염신약이라는 사람은 관직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정당문학이라고 해가지고 고려의 종이품 관직까지 올라갑니다. 동서도 관직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염경의 어머니 의령군 대부인 심씨, 심지의라고 하는 이름이 밝혀진, 기억나세요? 이 심지의 아버지는 심후라는 분인데 관직이 추밀원 우승선, 정삼품 관직이고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굉장히 높은 관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염경애는 친가 쪽으로나 외가 쪽으로 아주 대단한 그런 가문이에요. 이런 가문에서 사위를 고르는데 아버지도 없는 향리 집안의 젊은 남자를 고른 거예요.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최루백의 개인적인 능력을 본 게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걸 보고 염경의 집안에서 최루백을 사위로, 이런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스카웃을 한 거죠. 이래서 최루백이 이제 이 관직 생활에 들어가면서 아마 처가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면서 그나마 순탄한 관직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안타깝게도 결혼할 당시에 나이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염경애는 25살이었는데 최루백은 과연 몇 살이었을지, 최루백은 생년이 지금 밝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동갑 정도 됐을까요?
그 당시는 남자가 좀 더 많은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까 25보다 좀 더 됐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급제한 뒤에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야 개성에 살고 있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 염씨 집안의 눈에 띄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봐도 최루백이 기우는 결혼이에요. 이런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아주 사이좋게 살았다는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염경의 묘지명 읽으면서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 최루백 열전의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후 의종대에 거듭 승진하여 기거사인 국자사업 한림학사를 역임하였다. 자, 제가 내친 김에 최루백의 이력서를 복원을 해봤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최루백의 이름을 다 찾아서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어떤 관직에 있었는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최루백의 그 이력서를 한번 보시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내시라고 하는 게 눈에 띄죠. 내시, 이거 환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고려의 내시는 환관이 아니에요. 고려의 내시는 안에서 시종하는 사람들, 안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왕이거든요. 왕을 주위에서 모시는 사람들을 내시라고 합니다. 환관도 따로 있고 내시가 따로 있는데 이 내시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 중에 능력 있는 사람 또는 집안이 아주 좋은 젊은이, 이런 사람들로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내시로 선발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시에 한번 선발되면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래가 보장된다. 이것까지도 같이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이걸 하려고 하죠. 그런데 최루백이 여길 들어가잖아요. 집안은 보잘것없는데 내시가 되었다? 이거는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아주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일까?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최루백의 여러 관력, 최루백이 거쳐간 관직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우정원, 우사관, 좌사관, 기거사인 이런 것들입니다. 간관, 임금에게 간쟁을 하는 관직이라는 뜻이죠. 고려에서는 중서문화성을 이원화시켜서 중서문화성의 상층부는 재상이라고 하고 아래는 낭사라고 불렀습니다.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이 언론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관직을 언관 또는 간관이라고 불렀어요. 이 언관은 원칙적으로 과거 급제자들만 할 수 있는 관직입니다. 아까 청요직 말씀드렸었죠. 이 간관이 바로 그 청요직이에요. 눈에 띄는 게 지제고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관직이 있는데 이 지제고는 국왕이 왕명을 내릴 때 왕명은 언제나 말로 내리는 게 아니라 글로 내리게 돼 있거든요. 이 글을 기초하는 사람을 지제고라고 해요. 당연히 뭐가 좋아야 되죠? 문장 실력이 좋아야 돼요. 최루백이 아무것도 없이 이런 내시도 되고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문장 실력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은 뭐 대통령실의 연설비서관 이런 건데 이거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장가가 가는 거거든요. 고려 시대에도 그 또래에서 문장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지제고를 시키는 건데 최루백이 그걸 맡습니다. 역시 이것도 과거 급제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 청요직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시여사라고 하는 관직이 있죠. 이 시여사는 뭐냐면 어사대의 관직인데 어사대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관직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직이에요. 어사대의 관리, 그래서 이거를 대관이라고 합니다. 대관, 어사대 관리 대관. 중서문화성의 낭사를 간관이라고 하고 어사대의 관리를 대관이라고 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대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간이 고려시대의 청요직이에요. 그러니까 최루백은 이 이력 속에서 정말 중요한 관직만 거쳐간 거예요. 집안 배경 별거 없었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힘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런 관직을 거쳐간 사람이에요. 달리 보이시죠? 최루백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림이라는 게 또 나오는데 이게 또 대단한 겁니다. 한림. 아마 한림 학사를 한림으로 줄였을 텐데요. 고려시대 한림원의 정사품 관직입니다. 여기는 국가의 모든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관리하고 과거 시험을 관장하고 서적을 편찬하고 국왕에게 교육을 하는 경연을 관장하고 전부 국왕 주위에서 맴맴 도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국왕의 개인적인 총애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문장을 하는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왕 주변에 포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로 한림원의 관직을 채우는데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이 한림은 고려시대 문관들의 최고 명예직입니다. 정말 문관이 문관으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았을 때 이 한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최루백이 해냅니다. 최루백은 어떻게 봐도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루백에는 몇 가지 특이한 경력이 있습니다. 고려사 같은 데서 최루백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의종 7년 1153년에 고려사의 기록입니다. 기거사인 최루백을 금해에 가서 용흥절을 축하하게 했다. 용흥절은 금나라 황제의 생일이에요. 금나라 황제의 생일에 축하하기 위한 사신을 파견하는데 최루백이 그 사신이 돼서 금나라에도 갔다 온 거죠. 사신은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엄선해서 국격을 드높일 수 있는 사람. 아, 고려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최루백이 거기에도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이런 기록이 또 있어요. 왕이 평장사 최자영, 지문화성사 양원준 이 둘은 재상이에요. 고위관직입니다. 기거사인 최루백, 좌사관 박등령, 좌정원, 허홍제, 우정원, 최후보를 불러 국정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왕이 특별히 몇 사람을 불러서 국정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거예요. 이거는 왕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라면 뭔가 바른 말을 해줄 것 같아. 옳은 소리를 할 것 같아. 뭔가 대안을 만들어 줄 것 같아.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몇몇 사람을 부른 거죠. 여기에도 끼었어요. 의종으로부터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에는 국자죄주 염직량과 국자사업 최루백이 윤돈서 등 16명을 뽑았다. 국자감시의 시관이 된 겁니다. 국자감시에 합격을 했을 뿐 아니라 몇 년 뒤에는 시관이 되어서 새롭게 국자감시 합격생을 뽑았는데 고려시대에 공부한 사람한테 죽기 전에 뭘 꼭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답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시험을 주관해서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최루백이 해요. 그래서 최루백은 경력이 그렇게 아주 화려하지는 않아요. 막 유명한 공을 세워서 우리가 알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력서를 보면은 정말 허튼 이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청요직만 거쳐가는 그런 관직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청요직을 두루 거쳤는데 재상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간 관직이 정사품이에요. 고려의 재상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의논하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 국무위원이에요. 여기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고려의 재상 그러면 중서문화성의 종2품 지문화성사 이상, 추밀원의 정삼품 추밀원 부사 이상. 그래서 중서문화성에 이런 관직이 5개가 있고 추밀원의 관직이 7개가 있어서 5제 7추라고 부르는데 이걸 올라가면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회사에서 부장과 이사 그 사이예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일단 5제 7추에 올라서 재상이 되면 국정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을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기 업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재상이 되면 이게 달라져요. 그런데 최루백은 끝내 재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문의 한계다. 개인적으로 아주 능력이 있었지만, 대단한 능력이 있었지만 가문의 한계 때문에 그 이상은 올라가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역시 고려는 신분제 사회입니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가문의 배경이 개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를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자녀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최루백의 자녀들은 염경의 자녀니까 똑같잖아요. 그런데 최루백이 훨씬 뒤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염경애가 세상을 떠나고 최루백이 세상을 떠나기 그 중간에 변화가 당연히 있겠죠. 자, 최루백과 염경애 부부에게는 사남 이녀가 있었고 그 이름은 단인, 단의, 단례, 단지, 인의예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귀한 여성 이름 둘, 귀강, 순강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염경애 묘지명에서는 일남, 이남, 삼남, 단인, 단의, 단례 셋이 모두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고만 돼 있어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과거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최루백 묘지명을 보면 일남과 이남은 관직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과거에 붙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왜 떠난 것 같다고 할 수밖에 없냐면 최루백 묘지명은 지금 실물이 남아있지 않고 탁본을 해서 이렇게 있는데 탁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글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이는 글자를 건너뛰면서 겨우겨우 해석을 하는데 이걸 보면 왠지 일찍 죽었다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둘은 관직에 올랐으나 일찍 죽었다 요 정도로 추측을 하고요. 셋째 아들 단례는 학문의 뜻을 두었다였는데 이 아들은 급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급제자가 2대에 걸쳐서 나온 셈이에요. 최루백이 과거에 급제했고 삼남 셋째 아들 단례가 과거에 급제합니다. 그것도 말씀드렸었죠. 염경의 묘지명에서는 단인, 단의, 단례, 단지였는데 최루백 묘지에서는 돈인, 돈이, 돌례, 돈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셋째 아들은 과거에 급제했고 넷째 아들이 재밌어요. 넷째 아들은 염경의 묘지명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루백 묘지명에는 아버지의 음서로 관직에 올랐다고 돼 있어요. 환속한 겁니다. 스님이 되었다가 아주 어릴 때 스님이 되었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환속을 한 거죠. 환속을 했을 때 아버지 최루백의 관직이 5품 이상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음서를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음서를 받고 관직에 올라요. 환속한 다음에 음서를 받은 걸까요? 음서를 줄 수 있어서 환속을 한 걸까요? 음서를 받을 수 있어서 환속을 한 걸까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지만 두 번째 경우라고 해서 이 단지, 돈지를 비난할 일은 아니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기회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귀강, 순강에 대한 더 이상의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아시죠? 최루백이 재혼한 거. 최루백이 재혼을 해서 유씨 부인과 사이에 삼남 이녀를 더 두었는데 이들에 대한 기록도 지금 최루백 묘지명에서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그냥 통과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죽음과 장례가 남았군요.
최루백 묘지명에 이 대목은 비교적 잘 남아 있습니다. 최공이 집에서 돌아가셨으니, 이 최공은 최루백이에요. 광제사에 빈소를 차렸다. 광제사라는 절에 빈소를 차렸다. 절에 빈소 차리는 것은 염경의 묘지명에서도 한번 보신 적이 있죠. 이달 세 글자가 비어 있고 경호일에 대덕산 기슭에 장사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 지낸 장소를 한번 보시죠. 대덕산 기슭입니다. 지난번에 염경의 묘지명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황통 6년 병인 정월 28일 무술에 한남 최루백에 처 봉성현군 염씨가 살던 집에서 돌아가셨으니 순천원에 빈소를 차렸다. 빈소를 차린 데부터 지금 달라요. 염경에는 순천원이라고 하는 절이었는데 최루백은 광제사라는 절이죠. 뭔가 좀 바뀐 거예요. 장사 지낸 곳이 어디냐면 최루백은 대덕산 기슭이고요. 염경에는 인효원 동북쪽 아내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 옆, 염덕방의 묘 옆이었어요. 다른 곳이죠. 요 사이에 한 사람이 더 묻힙니다. 누구냐면 염경의 친정어머니 의령군 대부인 심씨는 향년 80세인 이모년 서기 1162년 12월 보름에 집에서 돌아가셨다. 자, 이 심씨는 딸 염경애보다 뒤에 세상을 떠나요. 그렇죠. 1146년, 1162년. 그렇죠. 장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향년 80이죠. 자, 그달 23일을 택하여 개경 동쪽 인효원 동북쪽 산원덕 보기야 염공의 묘 옆에 장사 지내니 이에 따른 것이다. 자, 염덕방에 묘가 있고 그 옆에 염경의 묘가 만들어졌고 그 옆에 심씨 묘가 만들어져서 부부와 딸의 묘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사위가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사위는 딴 데로 간 겁니다. 사위는 딴 데로 간 겁니다. 그 딴 데 대덕산 기슭에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어떤 연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부부는 각각 죽어서 서로 헤어진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 묘를 만드는 곳은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도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최루백의 묘지명에서 눈여겨볼 게 하나 있습니다. 최루백의 나이입니다. 나이. 최루백 묘지명을 보면 최루백이 죽은 해를 아주 재밌게 표현해 놨어요. 전몽 적분약 모모월 초하루 개축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전몽 적분약 이게 간지예요. 간지라고 하면 우리 십간 십이지를 조합하는 거잖아요. 십관은 뭐냐면 가불병정 무기영신임계 10개, 십이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래서 10 곱하기 12 하면은 120이 나와야 되는데 조합의 방법이 홀수 번호는 홀수끼리 조합이 되고 짝수 번호는 짝수 번호끼리 조합이 되기 때문에 그 절반인 60개가 나오는 거죠. 아, 이런 설명이 너무 어려운가요? 그냥 외우세요. 10 곱하기 12인데 이게 60개가 나와서 60갑자라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간지 또는 갑자이고 고갑자, 옛날에 쓰던 게 다른 게 있습니다. 옛날에 쓰던 거는 갑을 알봉이라고 하고 을을 전몽, 병을 유조, 정을 강어 이렇게 어려운 한자로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십이지도 자는 곤돈, 축은 적분약, 이는 섭제격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전몽 적분약의 전몽은 을이고요. 적분약은 축이에요. 그래서 고갑자의 전몽 적분약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간주로 표기하면 을축이 됩니다. 이 을축년을 의종 때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의종대에 가까운 을축년을 찾아보면 1205년 희종 1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루백이 세상을 떠난 해가 1205년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염경애가 세상을 떠난 지 59년 뒤입니다.
부인이 죽은 다음에 무려 59년을 더 살은 거예요. 어떻게? 재혼한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도대체 몇 살까지 산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루백은 탄생한 해가 지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기 쉬운 대로 염경애와 동갑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염경애의 생년이 서기 1100년이니까 몇 년이죠? 105살을 살았다는 얘기가 돼요. 염경애보다 105살 이건 너무하잖아. 그러면 염경애보다 좀 연하라고 해보죠. 5살 연하라고 해도 100살까지 사는 거고 무려 10살 연하라고 해도 95살까지 산 겁니다. 어떻게 해도 최루백은 굉장히 장수를 했어요. 마지막 의문을 풀어볼까요? 이 최루백의 장수의 비결은 뭘까요? 저는 단연코 호랑이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